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역할, 지역통합과 인연통합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정당 제3당으로서 오히려 낡은 이념에 사로잡히고 추후 냉전 광고보수에 빠져있는 한국당을 대체하는 제3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당직자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 비대위 기간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음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는 이 문제 때문에 또 상당 기간 다른 정상적인 당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비대위 기간의 문제를 끝내겠다는 그런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최대한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온갖 암담한 지표들만 수북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온라인 홍보를 통해 우리 경제 좋아진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식이 이런 지경이니 대통령이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청와대는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홍보가 안 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경제의 핵심 지표는 성장률입니다. 이 성장률만 보더라도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평균 3.7%에 달했습니다. 한국은 3.1%에 그쳤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경제입니까? IMF가 금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전망하는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은 2.9%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최근 KDI는 다시 0.1%포인트를 낮춘 2.8% 성장률을 예상했습니다. 정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 현실에 대해서 청와대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장률 0.1%의 차이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실질 GDP는 약 1,556조 원으로 0.1%포인트가 낮아지면 부가가치가 1조 5,600억 원이 사라진다는 계산입니다. 또한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수석 경제 자문이었던 아서 오픈의 법칙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 GDP가 0.1%포인트 감소하면 2만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무슨 근자감으로 경제가 좋아진다고 홍보에 열을 올리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경제지표만 암울한 것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비롯한 실물 경제지표는 또 어떻습니까? 이미 일자리 지표는 매달 최악을 경신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통계청은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가 올해 상반기 평균 14만 4천 명인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IMF 여파로 최저치를 기록했던 2000년 이후 최악입니다. 30만 명대를 유지했던 월별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월부터 10만 명대에 머물고 있고 지난 5월에는 7만 2천 명까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설비 투자는 18년 만에 4개월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계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하계층과 서민층에서의 소득은 줄어든 것이 부유층은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흔히들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그 심리지표는 또 어떻습니까? 기업경기 실사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가계 수입 전망 소비자 태도지수 등 경제 심리지수 전반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완되고 청와대는 홍보에 열을 올리니 기가 찬 것입니다. 청와대는 대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집단 편향성에 갇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집단 확증에 빠진 것 아닙니다. 경제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운영했을 때 좋아지는 것이지 홍보를 잘한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에 홍보를 통해 국민을 2번 우롱하고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청와대의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실패했다. 경제정책 전면 전환하겠다. 규제개혁, 노동개혁, 구조개혁 그리고 철저한 재벌개혁 단행하겠다. 500명에 달하는 비대한 청와대 총리 내각을 패싱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만기칠남 청와대를 청와대부터 허리띠 졸라매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이런 각오와 의지가 담긴 말들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대통령과 정부가 기업을 압박하고 달리면서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으로는 투자의 연속성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국 규제에 막혀 기업이 몇 년 후에 투자를 회수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해버리면 무슨 소용입니까? 최근 발표된 기업들의 투자 러시 자체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경제 선순환과 시장 경제의 활성화에 의한 것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규제 개혁도 없고 재벌 개혁도 없이 정부와 재벌 간 일당으로 황급하게 이루어지는 투자는 임시 방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네, 원내대표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어제부터 광화문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또 오는 21일부터 인천의 광역버스 노선의 75%가 노선을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29%나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놓고 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그간 정부는 통상적인 임금 인상분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통한 보전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는 것을 이제는 자인한 결과입니다. 광화문에서 천막 농성 중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펼치겠다고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시민 불복종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해서 철저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 정책은 없다. 정부의 재정 지출로 땜질식 보완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정부의 곳간만 거덜나게 됩니다. 앞으로 정부가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책들을 내놓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오늘 10시 45분에 광화문에서 농성 중인 소상공인 연합회를 방문해서 그분들의 입장을 제대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산 석탄 수입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의 정부 조사 상황에 대해서 어제 외교부 당국자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북 제재 물품인 북한 석탄에 관해서 우리 당국이 어떻게 대처하고 미국과의 공조를 해온 상황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지난 10월부터 상황을 인지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대처해 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십 차례 관련 선박이 국내 항구에 입출항을 계속해왔던 점, 또 문제가 된 석탄의 원산지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다는 점 등 여러 의혹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세청이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북한 석탄 문제가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대북 제재와 관련된 외교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서 오늘 정부의 발표 결과를 보고 면밀히 분석해서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 사무처가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1심 재판 패소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회 사무처의 결정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미 과거 특활비 사용 내역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항소를 해도 최종적으로 공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사무처가 또 국회가 국민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제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특활비의 수령의 대상자인 국회 부의장 또 두 분의 상임위원장, 원내대표가 이미 특활비에 대한 수령 거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민들의 투명한 특활비 운영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특활비가 최종 폐지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거대 양당을 압박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지연입니다. 앞서 우리 김동철 비대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속 양 노조가 계속 성명서를 이제 각기 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우려스러운 것은 어떤 성명서에서는 그 내용에 왜곡된 부분도 나오고 있어서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당의 구조조정 상황 속에서 정말 함께했던 동지들을 떠나보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인사위원회가 이 일을 맡고 정정을 맡고 하고 있는데 정말 사실 그 나왔던 타임테이블은 물론 비대위 기간 안에 최대한 여러 가지 열심히 인사 구조 조정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일 수 있으나 너무나 시간에 쫓기듯이 양 노조와 충분한 협의와 상의 없이 정말 일정에만 쫓기듯이 하는 것은 또 다소 자칫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럽습니다. 정말 원칙에 따른 인사 기준을 잘 마련해서 제대로 평가하는 그런 인사위원회의 활동을 기대를 하겠고요. 또 앞으로 당 안팎에서 이러한 우려가 당의 또 분란의 불씨가 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네. 안전상비의약품 관련 한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이상 논의해온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가 또 미뤄졌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편의점에서 보다 쉽게 안전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 품목 확대를 원하지만 약사 단체의 반발로 인해서 국민 편의가 외면받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약국과 병원이 문 닫는 시간에 국민의 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편의점 안정상비약 제도를 도입하고 총 13개 제품을 판매를 허용해왔고, 또 지난 6년간 13개 제품에만 묶여있다 보니 종류를 늘려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안정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겔포스 같은 제산제와 지사제를 신규 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보류되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보면 쉽게 안전상비약을 구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및 슈퍼마켓 판매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안정상비약이 미국은 3만 종, 또 일본은 2천 종에 달합니다. 이를 감안하면 약사회가 주장하는 약의 부작용 및 오남용 주장은 사실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87%가 편의점 상비약 확대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늦은 밤, 약 사각지대에 놓인 시간에 국민이 겪는 고통과 불편을 생각하면 처방전이 필요 없고 또 안정성이 확인된 간단한 상비 의약품을 오히려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를 늘려야 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약사에는 품목 확대 반대는 물론 심지어 현재 팔고 있는 일부 품목도 제외하자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국민 편익 증진 차원에서 빨리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편의점 상비약 확대를 반드시 풀어야 할 시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인입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격 요건을 간신히 넘는 급이 낮은 법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고 헌법재판관 출신이 다시 대법관으로 임명되도록 하여 대법관은 최고 법관, 헌법재판관은 2등 법관이라는 인상을 주는 등 헌법재판소 무력화 내용을 다룬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 방안이라는 문건의 내용이 추가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최종 심판하는 헌법재판소를 극복 또는 비하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한편 법치와 민주적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헌법이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권을 법원 조직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자는 국기문란적 발상에 아연히 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문건은 앞서 대법원이 국회에 공개한 98개의 문건 및 196개의 문건에는 없는 문건으로 특조단이 파악한 410개의 문건에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면 현 사법수뇌부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심대하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대법원 특조단이 사전에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면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능력에 대해서도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농단 문건에 등장하는 법관들은 재판 거래가 실행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2014년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문건에서 법원 특활비 편성을 계획했던 대로 양승태 대법원은 특정 업무 경비를 특활비로 꼼수 편성한 바와 같이 문건 중의 일부 내용은 실행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수차례 압수영장을 기각하는 등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법원은 겸허히 검찰 수사에 임하여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 및 국정조사 실시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은 인사 예산권에 대한 정권을 가진 법원 행정처의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공개 발언을 모두 마치고 이를 비공개